며칠 전에 시엔테카 바이오가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상장해서 첫날에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25% 뻥튀기 되어서 시작했음에도 첫날부터 20% 이상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드팩토가 상장하고 또 바이오 종목이 상장합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상장하는데 이름이 길기 때문에 브릿지 바이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특례 상장입니다. 최근에 상장하는 바이오마다 특례 상장으로 이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종목이 바이오다 하면 이게 특례 상장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 특례 상장으로 주식시장을 채우고 있고 이제는 특례 상장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특례 상장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가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종목이나 특례 상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례 상장이라면 재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봐도 3년 이상 영업 손실 적자일 것이고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상장하는 것마다 덩치가 좀 큰 시가총액이 수천억 규모의 종목들이 상장해서 바이오 종목이 지수와 분위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품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없이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 바이오가 상장하는데 이거 역시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상장 초기에 힘이 붙을 때를 이용해서 추세와 거래량으로만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브릿지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드팩토가 상장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장하는데 시가총액 규모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3,300억 이상, 성장성 특례 상장이고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7만원에서 8만원, 확정 공모가가 6만원입니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기간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간의 경쟁률이 낮게 나와서 공모가에서 뻥튀기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고 기간의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왔으면 8만원에도 상장을 시킬 것을 일단 6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 공모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개인의 경쟁률이 33대 1, 기간의 경쟁률이 58대 1입니다. 경쟁률은 지금 의미가 없고 유통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신규 상장주가 이 수급 주체가 들어와야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장 조건들과 재료를 보고선 이 수급 주체가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최대한 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수급 주체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이 종목은 진짜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웬만하면은 진짜 확실한 자리를 주지 않는 이상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유통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건만 본다면 최악입니다. 그냥 구주주들 물량 설거지 시키기 위해서 상장하는 것처럼 최악의 수준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337만 주, 전체 주식수 중에 60%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벤처금융과 구주주,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그것도 전부 구주주들, 싸게 받아서 평균 단가 엄청나게 낮은 구주주들, 이 구주주들의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절반이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 특례 상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풋백 옵션이라고 주식이 공모가에서 일정 수준 하락한다면 이 공모가의 90% 되는 가격에 다시 증권사에서 재매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모개인 14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모주주 14만 주, 근데 이 14만 주는 장기 투자 물량이 아닙니다. 공모가가 뻥튀기 되었을 때 먹고 도망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 특례 상장에 풋백 옵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모받은 물량만 해당이 되고 상장 첫날의 신규 진입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풋백 옵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무거나 특례 상장으로 상장시키는 상태이고 최대한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구주주들이 비상장으로 자기들끼리 대박이 나면 될 텐데 꼭 상장만 하면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도망갑니다. 이 유통 가능한 물량 60%, 이 물량의 대부분이 도망가야 되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설거지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느낌을 항상 받으며 말도 안 되는 유통 구조로 상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바이오와 신규 상장에 대한 이 기대도가 너무 커서 이런 종목들도 잠깐 시세를 주었지만 결국에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거 다 첫날에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고 도망가야 될 물량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못 오른다는 건 아니며 이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티움바이오처럼 제대로 된 엄청난 거래량과 주포, 이 주포가 구주주의 물량을 먹으면서 들어올 때 이때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태껏 상장에서 20% 이상 시세를 준 종목들, 이것도 이 주포가 하루 먹고선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래 대금이 하루에 3천억 4천억이 나오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끼리 매수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엄청난 거래량과 주포가 들어올 때 이 구주주 물량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끼리 받으면 그거 주식 절대 못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그 물량을 받아서 상승을 시켜주는 주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주포를 판단하는 방법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매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상장했던 매드팩토도 이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매물대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VI가 보이는 근처까지 갔음에도 VI의 물량이 한 5만 주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거래량을 실은 주포가 꼭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의 수급입니다. 일단 기간의 수급은 첫날부터 들어오기 힘든데 이 첫날에는 사모펀드나 악성 기관들의 물량이 빠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됩니다. 매드팩토도 첫날에 이 기관의 물량이 빠졌습니다. 최근 상장하는 것들 보면 첫날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고 나서 그 뒤로 들어오는 것이지 첫날에는 무조건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빠졌다가 둘째 날부터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가는 다시 공모가를 회복하고 시초가를 회복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기간이 첫날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둘째 날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ITM 반도체를 관심 있게 본 것이고 이게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는 아무 종목이나 사주지 않습니다. 일단 이 브릿지 바이오를 봤을 때 가격이 6만원, 시가총액이 3천억. 이 기관 투자자는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2천억 이상? 아무튼 한 1,500억 이상? 너무 작은 거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M 반도체도 그렇고 SJ그룹에서도 이 종목이 업종 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데도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이 분명히 이 기관 투자자와 가격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브릿지 바이오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첫날에는 이 상승 VI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도 상승 VI가 안 걸려서 오늘 매매를 안 하긴 했는데 상승 VI가 걸리기 전까지 험매수가 계속 나오면서
분명히 유혹을 할 건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장 첫날에 매수하기보다는 두 번째 날부터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매드팩터도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의 음봉이 나왔지만 이 주식이 기관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4만원을 회복해 준다면 여기서 신고가를 뚫어준다는 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만원 전 구간에서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진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4만원 되고선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그냥 원칙도 아닌데도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 첫날 양봉 몸통을 이거를 회복한다면은 신고가를 뚫어준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매수해서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수익률이 커지겠지만 여기서 이걸 돌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확실할 때만 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JLK도 첫날에 정말 강했지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 날에도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나왔는데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9,000원에서 지금 7,400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나 매드팩토나 원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접근을 하신다면 수익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이하게 움직였는데 저도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수급에서 긍정적인 이 신호가 나왔는데 셋째 날부터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투신에서 86,000주, 사모펀드에서 41,000주, 13만 주가 130만 주 첫날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을 보면 기간이 들어오면은 하루에 10,000주 이렇게 조금씩 사주면 주가에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사주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비정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9만 주. 이게 시간의 거래에 진입하기 전에 9만 주를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올렸습니다. 시간의 호가를 봤는데 처음에 2%에 출발해서 15,000원 그리고 이 15,000원 이상에서 험매수로 체결을 시켰습니다. 거래량이 전체 28만 주 정도가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지만 험매수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일부러 이 호가에 한 호가에 10,000주, 15,000주 이렇게 쌓아놓고 위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참고로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신규 상장주가 험매수가 나온다면 무조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태용 로직스도 이날 둘째 날이 끝나고 이 둘째 날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뜬금없이 시초가가 7%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저가. 이 시간의 거래 험매수는 신규 상장주에서 꾸준히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상승이 무엇이냐면 이 신테카 바이오를 제가 이때 녹화를 못해서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체결까지 그리고 여기 시간이 지나서 4만 주 여기까지 험매수를 올렸습니다. 험매수가 무엇이냐면 여기 1만 주씩 쌓아서 밑에 호가에 가득 물량을 채워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유도합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심리상 밑에 물량이 빵빵하고 오르고 있다면 매수가 땡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좀 자연스러운 상승이었으면 한 호가에 3,000주에서 5,000주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적당한 물량이 쌓여서 올랐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험매수로 올려놨습니다.
이 헛매수를 거는 목적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 매수시키기 위해서인데, 진짜 이게 좋으면 밑에 호가에 15,000주씩 거는 게 아니고 위로 사면 될 건데 꼭 15,000주씩 걸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헛매수란 뜻이고, 헛매수가 나온 종목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긍정적인 것은 기간이 들어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긍정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캔들 상태가 뭐 다른 폭락하는 종목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보시면 첫날에 상승하고 그 다음날 음봉이 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계속 무너졌습니다. 뭐 지금 비슷한 종목을 보시면 노터스, 첫날에 양봉이었지만 둘째 날에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 결국에는 계속적인 신저가. 패턴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 역시 둘째 날에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날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캔들 자체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매력이 있으려면 일단 이 구간을 회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에 여기까지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위에서 마감한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이 아니고 장중에 잠깐 여기를 터치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선 마감한다면 그때는 매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와야지 그 다음으로 확실한 상승을 줄 수 있는 신호인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불안정한 자리에서 사는 것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 헛매수가 나왔어도 그 다음날에 음봉이 뜨지 않고 양봉으로 시세를 주는 종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정도, 한 10% 정도 확률로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가 과연 10% 확률에 포함이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단타 물량들이 장 초반에 나올 것이고, 이 단타 물량들이 나옴에도 시초가를 지켜준다면은 반짝 시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원칙은 이 17,000원 근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 줄 때입니다. 지금 브릿지 바이오를 설명드리다가 신테카 바이오에서 너무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